약이 병이 되는 시대. 약이 병이 되는 시대. 단기 우울. 항우울제 단기 효능 실험의 역사는 매혹적이다. 임상시험은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지만 알약의 마술적인 장점에 대한 믿음에 집착하는 사회와 의료 전문가의 능력에 의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개발된 항우울제인 이프로니아지드와 아이미프라민은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와 3만개 항우울제로 알려진 두 유형의 우울증 치료제를 나왔으며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연구에서 두 유형의 항우울제 모두 놀랍게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품질은 의심스러웠다. 1965년 연구의학위원회는 두 가지 유형의 약 모두에 대해서 엄격한 실험을 거치도록 했다. 3한계 항우울제 이미프라민은 위약보다도 약간 우수한 반면에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폐잘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 약을 사용한 치료는 특별히 성공적이지 못했다. 4년 후에 NIMH는 모든 항우울제 연구에 대해서 검토했고 연구를 더 엄격하게 통제할수록 약물로 인한 호전율이 낮아짐을 발견했다. 잘 통제된 연구에서 61%의 약물 치료 환자들이 호전되었고 46%의 위약 환자들이 호전되어서 순편익은 15%에 불과했다. 항우울제와 위약의 효과 차이는 인상적이지 않으므로 보고된다. NIMH는 이미프라민에 대한 자체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정신병적인 형성을 동반한 우울 환자에게만 3만개 항우울제가 위약보다 유의한 이득을 보였다. 3한계 우울증에 유의미한 이미프라민과 다른 항우울제의 매우 작은 효능은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위약 반응이 사람들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기전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했다. 약은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켰고 그것이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우울증에 대한 마법의 약을 처방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위약 반응을 증폭시켰다고 여러 연구자들은 추측했다. 이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3만개 항우울제를 비활성 위약이 아닌 활성 위약과 비교하는 최소 7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7건 중에서 6건의 연구에서 3만개 항우울제와 활성 위약 사이에서 결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활성 위약보다 조금 낮고 활성 위약과는 큰 차이가 없음. 이것이 1970년대에 3만개 항우울제로부터 획득된 효능 기록이다. NIH는 이미프라민의 효능에 대해서 질문을 1980년대에 다시 던져봤고 두 가지 종류의 정신치료 및 위약과 비교한 결과 전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다. 연구 16주차 말에도 경도우울증 환자와 일성기능장애 환자들에 대한 위약과 임상관리를 포함한 치료 사이에 유의한 차이도 안 나타났다. 중증우울증 환자만이 위약보다도 이미프라민을 복용했을 때 더 잘 지냈다. 항우울제의 효능에 대한 사회의 믿음은 1988년 프로작의 등장과 함께 다시 등장한다. 1911는 우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약을 고안한 것 같았다. 이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사람들을 좋은 것보다도 더 좋게 느끼게 한다고 회자되었다. 불행하게도 연구자들이 프로작과 그 이후에 시장에 나온 다른 SSRI에 대해서 미국 식품에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을 했다. 훑어보기. SSRI 이미지의 첫 번째 타격은 워싱턴 소재 노스웨스트 임상연구센터와 노아 아리프 칸으로부터 나왔다. 그의 7개 SSRI에 대해서 FDA에 제출한 연구 자료를 검토해서 3만개 항우울제 투여원에서 우울 증상을 42% 줄였고 SSRI 투여원에서 41%, 위약 투여원에서 31% 감소시켰다고 결론을 짓는다. 이 새 약들이 오래된 약들보다도 더 효과적이진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오레건 보건과학대학의 에릭 터너는
1987년과 2003년 사이에서 승인된 12종류의 항우울제에 대해서 FDA 자료를 검토한 결과 74건의 실험 중에서 36건에서 항우울제의 통계적인 이득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긍정적인 결과만큼이나 부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결과를 낸 실험도 많았다. 마침내 2008년 영국 헐대학의 심리학자 어윈 커시는 프로작 204설전 그리고 박실의 임상 실험에서 약 복용 환자군의 증상이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 기준으로 9.6점 감소했고 위약군에서 7.8점 감소했음을 발견한다. 이는 단지 1.8점의 점수 차이다. 영국 국립보건 임상연구소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밀턴 척도에서 3점의 약과 의약 사이 점수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약물이 실제 효능을 가진다고 보이는 경우는 소수의 중증 우울증 환자 집단뿐이었다. 커시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대한치료법이 효과를 보이는 한 중증 우울증 환자를 제외하면 항우울제 처방을 뒷받침할 근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자기 성찰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무작위 임상 연구는 2009년 영국 정신의학회의 사설 내용을 인정했고 항우울제 사용이 제한된 유효 근거라고 판단한다. 세계보건기구 소속 유럽 정신과 의사 집단은 박실의 임상 자료를 자체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 중증도에서 중증 우울증을 가진 성인에게 이 인기 좋은 SSRI 항우울제가 전반적인 치료 효과와 내약성 측면에서 위약보다 우수하지 않다. 매사추세츠트푸츠 의과대학에 임용된 그래서 출신 정신과 의사 존 이오아니디스는 이 약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신화였다고 기술한다. 믿음이 살아있는 신화였다 라고 기술한다. 믿음이 신화였다 라고 기술한다. SSRI 임상 자료 검토는 정신의학의 우울한 결론으로 이어졌고 이오아니디스의 언급에 대해서 그와 그의 동료들은 프로작이나 다른 SSRI 항우울제로 구원을 바라며 돌아서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것들마저도 아마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 역사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부록이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우울증에 시달린 5의 독일인들이 증상 완화를 위해서 세인트 존 스워트로 알려진 식물인 하이페리콤 퍼포리툼으로 눈을 돌렸다. 독일 연구자들은 이 약 처리법에 대한 이중 맹금 시험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1996년에 영국의학회지는 그 근거를 요약했다. 13개의 위약 대조건 시험에서 세인트 존 스워트로 치료받은 환자의 55%가 호전되어 위약 투여 환자의 22% 호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 약초의 부분 항우울제와 정면 승부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그 임상 시험들에서 약초 복용의 경우에 66%에서 호전을 보여 약 복용을 하여 호전된 55%에 비해서 더 나음을 보였다. 독일에서는 세인트 존 스워트가 이렇게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서 비슷한 마법이 일어날까? 2001년 미국 11개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 약이 전혀 효과적이 않다고 보고했다. 이 약초로 치료받은 우울증 외래 환자의 15%만이 8주간의 임상시험에서 호전되었다. 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위약 환자군의 5%만이 호전을 보였고 이는 통상적인 위약 반응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약초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나아짐을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이후에 NIMH는 세인트 존 스워트의 두 번째 임상시험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이는 효능을 입증하길 바라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세인트 존 스워트를 항우울제 졸로푸트와 및 위약과 비교했다. 허브는 구강건조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적어도 활성미약으로 작용한다. 활성미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진정 맹금 시험이었고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환자가 무슨 약을 받는지에 대한 단서로 부작용에 의존하지 못했다. 결과로 다음과 같았다. 완전 반응을 보인 환자는 세인트 존스워트로 치료받은 환자의 24%, 졸로푸트 환자의 25%, 미약군의 32%였다. 이 연구는 중증도 우울증에서 하이페리큼 버프라툼의 효능을 뒷받침하지 못함이라고 연구자들은 결론을 지으며 그들의 항우울제가 이 임상 시험에서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얽어물었다. 그렇네요. 만성 요인 또 다시 항우울제의 상대적인 단기 효능 부족이 그 자체로 약이 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니다. 결국 항우울제로 치료받은 대부분은 증상 완화를 보였다. 단기 임상시험에서 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점점 나아졌다. 문제는 그들의 의학 처치군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1960년대에 몇몇 유럽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받은 환자들의 우울증 장기 경과가 악화되는 듯 보인다고 보고했다. 장기 경과는 악화되고 단기에는 별로. 독일 의사 H.P. 호하이첼은 196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항우울제에 대한 노출이 환자들의 우울사파 사이 간격을 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기술했다. 4년 뒤에 유고슬라비아의 한 의사는 항우울제가 우울증의 만성화를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불가리아의 정신과 의사 니콜라 시코웬스키는 1970년에 심한계 항우울제가 만성화 경과를 일으킨다는데 동의했다. 문제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많은 이들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증상은 완전히 관여되지 않았다. 그 후에 그들이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했을 때 그들의 우울증은 종종 다시 훨씬 더 나빠진 양상을 보였다. 점점 오히려 나빠진 양상을 보였다. 이러네. 몇몇 유럽 학계지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의사 J.D. 반 샤이에는 우울증 환자 94명의 병력을 조사했다. 어떤 이들은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어떤 이들은 복용하지 않았다. 두 집단이 5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폈을 때 그 차이는 놀라웠다.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서 정기 경련 여부, 시행 여부에 무관하게 더 지속적인 항우울제 장기 복용이 주요 우울증의 재발 양상에 역설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치료 접근은 재발률의 증가 및 주기 지속 시간의 감소와 관련 갖는 듯 했다. 이 재발률의 증가를 3한계 항우울제 치료에 부정적인 장기 부작용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부정적으로. 그 후에 20년 동안의 연구자들은 항우울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이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반복 보고했다. 1970년 영국의 연구자들은 약을 중단한 환자의 50%가 6개월 안에 재발한다고 기록한다. 몇 년 후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항우울제를 중단한 환자의 69%가 6개월 안에 재발한다고 발표했다. 69%가 6개월 안에 재발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급속한 임상 악화가 나타남을 인정했다. 1994년에 NIMH 로버트 프리에는 우울증 환자의 71%가 약 복용을 중단한 지 18개월 내에 재발한다고 보고했다. 18개월 내에 71%가 재발한다고 보고한다. 결국 1990년 NIMH는 이미프라민을 두 형태의 정신치료 및 의학과 비교한 연구의 장기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러한 암울한 전망을 더했다. 18개월이 끝난 무렵에 잘 지낸 사람의 비율은 인지치료관에서 30%
가장 높았고, 이미 불암인 노출근은 19%로 가장 낮았다. 잘 지낸 사람과 어디에서나 그 내용은 같았다. 항우울제로 치료받다가 정기 복용을 중단한 우울증 환자들은 다시 병에 걸렸다. 1997년 하버드 의대의 로스 발데 사리나는 메타본서 논문에서 재발 위험을 정량하였다. 약물 중독 환자의 50%가 4개월 이내에 재발했다. 발데 사리나는 한 사람이 항우울제를 오래 복용할수록 약물 금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더 높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마치 그 약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그 약을 안 쓰면 하지 못할 것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았다. 영국 연구자들도 같은 냉정한 깨달음에 도달했다. 항우울제를 중단한 뒤에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만성화하는 경향이다. 만성화하는 경향이다. 모든 정신작용제의 작용 방식은 비록 소수의 유럽 정신과 의사들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우울증의 변화 과정에 대해 경쟁을 올렸지만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정신과 의사 지오바니 파바는 1994년에야 정신의학이 이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 신경이완제의 장기 사용 시에 상당히 문제가 드러남이 밝혀졌고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항우울제가 비슷한 장기 사용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듯이 보였다. 하바는 1994년에 정신치료의 정신신체 학회지 사설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신양리학 분야에서 의사들은 그 치료법이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러워는 했다. 나는 정신작용자가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치료해야 할 질병 병과를 실제로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설과 이어진 몇몇 논문에서 파바는 항우울제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항정신병 약물과 벤조디아제핀처럼 항우울제는 뇌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그는 기술한다. 이런 약의 초기 급성 효과에 반대되는 보상 과정으로 이어진다. 항우울제 치료가 끝나면 이 과정은 저항 없이 작동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재발의 취약성이 증가한다. 게다가 파바는 발데사리니의 연구 결과를 가리키며 항우울제를 오래 복용할수록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미 분명하다고 밝힌다. 우울증 환자를 3개월 동안에 치료하든 3년 동안 치료하든 언제 약을 끊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약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파바는 항우울제를 무한정 계속 복용한 사람들의 결과는 또한 어땠을지 궁금했다. 그들은 매우 빈번하게 재발되지 않았나? 아마도 약은 비가역적인 수용체 변형을 일으켜 뇌를 우울증에 감작시킬 가능성을 가진다고 파바는 말한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무런 장기 결과를 설명이 가능하다. 그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울증에 대한 항우울제는 짧은 기간에는 효과를 본다. 하지만 장기간 두고 보면 우울증의 생화학적인 취약성 증가를 통해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경향이다. 항우울제를 사용하면 질병이 더 악성화하고 치료 저항성을 띠게 한다. 이 가능성은 이제 정신의학의 최전선이자 중심이 되었다. 발데사리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질문과 관련된 몇몇 내용들은 생각하기에 즐겁지 않고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제 개방적이고 진지한 임상 및 연구 고려가 필요하다. 3명의 루이빌 의과대학 소속 의사들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 그들은 1999년에 임상정신의학 기지에 보낸 서신에서 기술한다. 장기간 항우울제 사용은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성을 가진다. 항우울제로 신경세포 시냅스의 배선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항우울제를 비효과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내재하는 치료 불응성 우울 상태로까지 유도가 가능하다.